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128회 순서 오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178개 채널로 유튜브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쌓는 날이죠. 이를 위해서 깨어난 성도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고 거리에 떼약볕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전국 560km를 도보 행진했죠. 이 시대의 절박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동성애 쓰나미를 막아내기 위해서죠. 서구 선진국을 집어삼킨 뒤 대한민국에 상륙해온 시대 조류입니다. 문화 막시즘이라는 사악한 이론과 사상을 배경으로 하죠. 문화와 예술, 언론, 교육, 법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스며들듯 자리 잡은 뒤에 이젠 이 사회를 송두리째 삼키려 합니다. 피해자요 약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사회적 성이라는 모호한 말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죠. 언론 보면 광명의 천사지만 실상은 거짓의 아비가 실체입니다. 인본주의, 허무주의, 무신론, 상대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경건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간사회를 온통 성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이리 되면 사랑과 자기회생을 배우는 가정과 가족은 사라지고 저마다 욕망의 바벨탑만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절제와 자기 극복,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이 성숙한 공동체와 문명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동성애 성혁명의 물결에 휩쓸려서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대다수가 우리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다가 문란한 성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크게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2000년 이후 15살에서 19살까지의 그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18배에서 26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20살에서 24살까지의 청년들은 1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무리는 아니죠.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져서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에 대해서 사실상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와 사전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혐오하며 삭제하고 그러면서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시키기도 하죠. 이 퀴어 축제 개최와 운영을 적극 옹호 지지하는 등 사회 영역에서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그러한 활동을 바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쓰나미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퀴어 축제 행사 측은 을지로에서 시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는 내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모입니다. 저쪽에 10배, 100배 모이면 정말 저들은 혼비백산할 겁니다. 작년에는 10배 모였죠. 이 표를 저울질하면서 저들을 대변해온 정치인들도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나라의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 내일 서울시 의회 앞으로 모이기를 호소드리며 차바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몸의 신비와 LGBT라는 제목으로 민성길 교수님 나오셔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체가 얼마나 오묘하게 작동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담긴 그 인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설명이 얼마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강의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결론은 동성애는 유전자가 절대 없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물학적 남녀는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절대 남녀가 바뀌지는 않는다.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는 단지 이념일 뿐이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꼭 보시고 지식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민성길 교수님 나오셔서 새로운 제목으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신성 발달과 LGBT라는 제목입니다. 예. 민성길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성길입니다. 예, 이렇게 차바에 나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요. 오늘 제목은 그 정신성 발달과 LGBT입니다. 이 양이 너무 많아서 LGBT 중에 트랜스젠더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 근거, 거기에 차별금지를 하려는 의학적 근거, 생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옳지 않다는 그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심리적,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전문적으로 정신역동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신성 발달 이론에 따라서 동성애가 병적이다. 옛날 개념으로는 노이로제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만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음이라 그러면 이거는 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건데 아직은 이제 법이 없으니까 제재는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동성애 혐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슨 유튜브라든가 이런 강의를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LGBT는 인간의 몸, 자연 또는 본성 이것을 탈취한 행동이다. 이제 비행기에 하이제크 하듯이 이제 비행기를 탈취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비행기와 승객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하이제킹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해 줌으로써 크리스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섹스, 성은 생물학적인데 왜 자꾸 그 생물학적 성을 새삼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워낙 퀴어 이론 또는 젠더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만 생물학적 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을 반하는, 성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잘못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LGBT에서 보듯이 생물학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거의 반드시 이제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의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인 이제 뭐냐 하면은
도대체 왜 인간 사회에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가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인간 행동이란 어떻게 해서 생겨나나. 우리가 뭐 흔히들 행동을 하는데, 무심코 하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동성애 행동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이제 그 인격, 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정체성은 또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의학적 답변이 있는 것이죠. 우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인간의 행동은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뇌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판단한 후에 그 결정된 바를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판단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이제 동물과 달리 인간의 지성이 이제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그 사회에 맞게 작동이 되면 우리가 정상이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럽니다. 근데 만일 그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병이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는 인간을 이제 생물학적 차원, 정신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포 수준에서부터 뇌, 인간 정신, 그다음에 사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협동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도 마찬가지로 아주 세포적인 차원에서부터 뇌의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돼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천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영성이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피조물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자연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를 잘 생각하면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생물학이 중요한데, 인간의 성격하고는 이 생물학하고는 어떤 그 연관성이 있을까, 무슨 상호작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면 심리적인 것으로 보지만 또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인 또는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히포크라테스라든가 갈렌이 인간에게는 4개의 그 체액이 있기 때문에 그 체액의 그 분포 상황, 그 비중의 균형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별 얘기가 없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간의 그 특성 또는 이 소인 또는 이제 기질, 체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하는 그 성격의 그 분류를 보면 이제 그 정서성, 그다음에 외향성, 우호성, 신중성, 명료성, 이 5가지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붙두고 이것들이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런 그 요소들 5개 요소는 상당 부분 체질, 기질,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타고난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부모들의 훈육, 학교의 교육, 이걸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발달 이론인데, 이 발달 이론의 성적인 것은 어떤가라고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그런 이론을 정신성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런 그 특성 또는 기질 또는 그 타고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 유명한 2019년도 연구에 의하면 여기에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질들이 동성애 행동과 관계되는데, 이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약 8에서 25%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5개인데 이제 이 정신분열병에 관계되는 유전인 자 한 가지, 그다음에 조울병, 우울증, 대머리, 그다음에 이제 이 냄새 맡는 능력, 이런 것에 관계되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 형성에 관계된다고 보는데, 이 5개가 다 있어도 동성애가 될 확률을 1% 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8, 90%의 모든 인간 행동은, 동성애 행동은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격 장애를 이제 분류해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 분류 관리에 따라서 해서 성격이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한 14개의 특징이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묶어 보니까 A 집단, B 집단, C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B 집단의 성격이 좀 특이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이제 이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동, 충동성, 욱하는 성격이죠. 과도한 감정, 극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 표현, 근데 과대망상적인 행동, 그다음에 행동화, 이거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자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뚜렷한 사람들을 B집단 성격장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속하는 성격장애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이제 이 그룹을 이룹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문 연구에 의하면 이 동성애자들에게, 특히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고 이 비집단 성격이 많다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동성애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비집단 성격 장애가 많더라. 그 중에서도 히스테리컬 성격 장애, 우리가 번역을 연극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나르시시즘이 아주 많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부가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받았고, 출생 순위가 둘째고, 그다음에 동성애 관계에서 바텀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동성애 원인 중에,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서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생 순위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옛날부터 이게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 중에 남자 형제가 많고 그 중에 막내가 동성애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신 면역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이 말하자면 이런 가설이, 이런 동성애자가 출생 순위 둘째가 많다는 것은 그런 형제 말합니까, 뭐라 그러냐, 정신 면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형제 가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 그걸 이제 부각을 시킨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동성애가 타고난다고 하는 모든 가설들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부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거로는 LGBT 사람들에게 자폐증 경향이 높다 이겁니다. 이 자폐증이란 게 전통적으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인격 발달이 미숙하다, 또는 요즘 와서는 신경뇌 발달이 미숙하다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모델, 생물 정신 사회적 이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인격이나 뇌가 사실 일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존재는 몸과 마음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폐증이 많은 것은 인격 발달의 장애이기도 하고 또 신경 뇌 발달의 장애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 발달이 미숙하면 인격 발달이 미숙하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신성 발달인데, 이 정신성 발달이 인격 발달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뇌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이론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성 발달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간은 이제 발달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기에서부터 자라고 노인이 돼서 이제 죽죠. 이게 전체 인간 발달의 과정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발달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마음이, 성격이, 인격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이제 성숙해 간다라고 보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가장 인격이 최고도로 성숙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발달 이론이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도 이 그대로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이게 아주 우리 정신성 발달 이론을 그대로 요약해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그 상태를 극복하고 그 위로 초월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발전해야 돼요. 애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렸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예, 부모가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애가 이제 타고난 소질, 뭐든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소질을 극복하고 이제 어른다워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자라는 과정을 이제 세 번 해보면 뭐 신체적 발달, 정신 발달, 사회적 발달, 영적 발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훈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훈육도 필요하고 지식 교육도 필요하죠. 또 신체가 잘 발달하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인격 발달에 중요하고 이제 부모가 그 역할을 맡아 있고 학교와 사회가 또 그 역할을 맡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되면 말씀 동성애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인격 발달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연구가 아주 많은데 의학에서는 뇌 발달, 또 심리학에서는 행동 발달, 여기에 이제 다윈의 성 선택 이론이 있죠. 공자님도 인격이 발달한다고 말했고 프로이드가 말했고 또 피아제는 어떤 지능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에릭슨은 사회성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했고 도덕 발달은 콜버그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과거 발달보다도 미래를 향한 발달을 또 강조합니다. 종교적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동성애가 관계되는 성적 발달, 인격 발달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는 신경 발달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특히 프로이드에서 이론이 말하는 사이코섹슈얼 디벨로프먼트, 정신성 발달, 즉 인격 발달과 성적인 것이 어떻게 결합해서 인간에 있어서 성적인 그런 행동이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노이로제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정신성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노이로제 최초의 그 대상이 히스테리였습니다. 히스테리 여자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여자 환자의 어린 시절에 성적 발달, 그 성적 발달이라 그러면 이제 애가 뭐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그걸 좀 취급했고 결혼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이게 쭉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이제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코 심리적인 것과 성적인 것을 결합해서 사이코섹슈얼 디벨로프먼트 발전하는데 이 발전 과정에 뭐가 잘못되면 이제 히스테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연구를 해서 같은 배경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서 정신성 발달 이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지난 한 70년간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 이론을 지배적으로 이렇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LGBT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정신성 발달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잘못돼서 이제 동성애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신 분석가들은 그거 기초해서 정신 분석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은 치료된다는 말도 듣기 싫고 그것이 어린 시절에 기원한다는 말도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이제 걸리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지금 정신성 발달 얘기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한때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정신성 발달이라든가 정신분석 이론을 자꾸 이렇게 미니멀라이즈,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주로 뇌를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정신성 발달을 얘기한 거는 이 리비도, 성욕에 초점을 둔 인격 발달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어디서 많이 들으셨겠죠? 그 발달 단계에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사춘기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사춘기 이전을 프리제니탈 스테이지라고 그러고 사춘기부터는 트루제니탈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제니탈이라는 것은 애들은 이제 고추나 이런 거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달리 생각이 없죠. 차라리 먹는 게 좋고 이런 건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비로소 2차 성징이 되고 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욕을 느끼기 시작하고 성적 쾌락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사춘기라 그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애들이 뭐 남학생, 여학생 이런 걸 찾고 이제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개 단계로 나누고, 이제 그것도 프리제니탈과 제니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 5단계를 기초로 하되 좀 더 어른 노인들까지 확대해가지고 이걸 또 사회성 발달을 결합해서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정신사회적 발달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8단계 발달서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하죠. 뭐 대학의 그 기초 뭡니까 1학년 인문 그 과학을 뭐라고 그러지? 이 말이 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기초 과목을 이제 전문 과목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뭐 심리학 개론 보면 이 얘기는 뭐 아주 강조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강기를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그 구강기는 이게 먹는 게 이제 그 쾌락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 먹는 쾌락이 쭉 어른부터 늙을 때까지 지속은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이 개입되면 이제 키스라든가 이제 구강성교 같은 것이 이제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건 사춘기 이후고, 그 전에는 애들은 그냥 이제 먹는 거 아니면 자기 손 빠는 거, 이 손 빠는 것이 자기 손 빠는 것이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면 그게 이제 자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구강기가 있죠. 이때 이제 그 아이들은 먹는데 주로 의존하고, 이 먹여주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애착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의 그 생명 보존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애착이고, 이것이 이제 평생을 가는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극복이 되거나 또 초월하지 않으면 그냥 엄마 찾고 계속해서 나이 들어도요, 어른이 돼도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동,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에 이제 의존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구강기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이 구강기적 의존은 원초적이고 어머니와 관계고 생명 유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의존하고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이 끊기 어렵다는 것도 이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에릭슨이 이 시기에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 신뢰를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이때 형성되고, 이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세상은 믿을 게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직 미스트러스트가 생겨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뭐 교회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이 든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머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그런 말하자면 개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항문기는 이제 대소변 가리기가 핵심이고, 이때 이제 대변을 하느냐 좀 더 참느냐, 이게 이제 아주 그 관심사고, 엄마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잘하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보내는 거 사이를 자율적으로 잘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예를 들면 재산을 모금하고 쓸 줄을 모른다거나, 또 그러다가 이제 뭐 아끼다가 그냥 갑자기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그 인성은 자율성을 가지느냐, 또 결정을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그 부모가 대소변 가리기를 아주 가혹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의심하고 수치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남근기는 이제 애가 고추를 발견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유명한 그
그 이제 나는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인데 엄마는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남녀간의 구분이 되면서 부모와 나 사이에 일종의 삼각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삼각관계가 이제 남근기의 핵심이에요. 이 삼각관계의 그 감정적인 핵심은 양가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맞으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으면 아빠가 안 좋고 아빠가 좋으면 엄마가 안 좋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양가 감정이 생겨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잘 극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밑에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남자는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가 싫은데 결국은 엄마가 아빠가 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포기하고 아빠를 닮아서 아빠 같은 남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으면 남자로서 성 정체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겨서 나는 남자다 생각하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나는 엄마와 같은 여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죠. 이게 성 정체성이고, 이걸 요즘 말로는 젠더라고 말을 바꿔서 젠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젠더 정체성이라고 젠더를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젠더 정체성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출발하는 시기죠. 이때 만일 그 아빠를 닮지 못하거나 엄마하고 갈등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죠. 이때 이제 에릭슨은 사회적으로 이니시아티브, 자발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내가 한다. 근데 만일 그걸 부모가 꺾으면 죄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게 이제 에릭슨의 얘기였죠. 그다음에 잠복기는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는 가서부터 사춘기 될 때까지 정도인데, 이때는 이제 일단 부모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 가서 애들하고 노는데 이제 관심이 있죠.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에요. 구슬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야구를 잘하느냐, 축구를 잘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사이에 이제 경쟁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존재를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이 잠복기에 시작되는 인성입니다. 이때 이제 열심히 배우느냐, 이제 건변, 인더스트리,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실패하면 열등감을 이제 가진다, 이렇게 에릭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단계에서 좋은 신뢰, 엄마와 부모와의 신뢰를 가지고 또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자율성을 가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니시아티브니스를 획득하죠. 그런 자발성을 가지면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쭉 발전하면 인격이 성숙합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이제 이 성격 장애가 오죠. 예를 들면 뭐 불신하는 데서부터 결정을 못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춘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춘기의 변화를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전 단계가 잘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에릭슨이 말하는 후성적 에피제네틱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도 맞습니다. 어릴 때 경험이 있고 그 위에 쌓여서 다른 경험이 쌓여서 전체를 이루고, 이것이 전체가 통합되면서 이제 원만한 인격이 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달 단계, 8단계 단계가 다 제대로 잘 발달하면 노인이 되었을 때 원만한 성격, 지혜를 가진 노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성호르몬이 나와서, 근데 왜 하필 이때 성호르몬이 나오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왜 사춘기가 돼야, 왜 어릴 때 안 나오고 왜 이때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다른 이제 개념이고요. 2차 성욕이 나오죠. 2차 성징이 나오고 성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사춘하게 됩니다. 청춘, 남녀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청소년하고는 이렇게 다른 개념이에요. 청소년이 돼도 사춘기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여자는 빠르죠. 여자는 빠른 나이에 사춘기가 오고 남자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볼 때, 사춘기에 도달한 여자아이가 볼 때 남자애들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불균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사춘기적 갈등, 성적 갈등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사춘기는 이제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 그 무슨 뜻입니까? 월경을 하고 이제 남자가 사정을 하면 이때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원시 시대에는 이때를 이제 어른 되는 시기로 보고 이제 통과 의례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제 소년이 애가 아니고 어른이다. 이제 그래서 시험을 보죠. 이제 통과 의례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사냥을 하게 한다거나.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통과 의례는 없고 그냥 학교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고 대학 가고 막 직장 가지면 이제 드디어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이가 많아요. 옛날에는 뭐 13, 14살 때 통과를 했는데 지금은 25, 30, 뭐 대학원 다 하고 직장 가지려면 35.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춘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청소년의 과제는 뭐냐면 이제 그 성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뭐 의사가 될 것인지, 선생님이 될 것인지, 기술자가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정체성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자연히 자기가 이제 남자 아버지 닮아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 남자로서 자신이 없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할까 싶고 여자애는 또 남자들이 나를 여자로서 좋아할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기에게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면서 걱정을 하죠.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남자애를 쳐다보고 수군대고 웃죠. 그 남자애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나를 흉보는 건지 나를 좋아한다는 뜻인지 내가 가서 말을 걸면 다 도망갈지 그 중에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지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러는 사이에 이제 그 내가 남자다운가 여자다운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때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훈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아주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자기의 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러난 성에 이제 빠지기 쉽고 혼전 임신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시도하고 하여튼 이런 그 청소년의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때 아주 참 다루기 어려운 요즘 뭐 무서운 중2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여튼 그 아이들은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난폭하게 엉뚱하게 행동해도 내면적으로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훈육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청년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때죠. 이제 프로이드는 여기 이후로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만은 에릭슨은 여기서 이제 결혼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결혼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친밀성을 이룩하는 것이 과제라 그랬어요. 청년기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어떻게 친밀해지느냐, 친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겠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 외톨이로 있다 보면 괴로워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리게 돼요. 딴 회사 가지만 또 비슷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기 때 이제 그 동년배의 그 청년들을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렇게 친해지는 이런 경험을 잘 하고 그것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제 그 에릭슨이 얘기에 중요한 거는 단계별로 주어진 과제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를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극복이라고 하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마스터하는 거죠. 마스터는 영어로 이제 도사란 뜻이 또 있죠. 이게 쿵푸 할 때 이제 그 마스터는 사부가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 청년기에는 친밀성을 이루어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 과제고 그러면 그 시기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 되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마스터 인티마시 중에 말하자면 부모로서 아기와 또 친밀해야 됩니다. 엄마가 갓난아기 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말한 베이직 미스트러스트, 기본적 불신감을 아기가 가지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친하지 못하면 남건기 때 아버지를 닮지 못하니까
남자다워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밀이 이때는 이제 부부 간에도 친밀이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밀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중년기가 되면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를 갖습니다. 뭐 사장님이 되든 뭐 선생님이 되든 생산성이 이제 그 중년기에 주어진 과제예요. 근데 이게 만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쭉 이렇게 성숙해다가 그냥 스톱돼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기 많은데 하여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일찌감치 직업도 없이 그냥 무직으로 그냥 지내면서 뭐 이런 상태가 정체성입니다. 이제 또 정신의학적으로는 그 중년기 위기라는 것이 이때 오죠. 내가 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룩한 거, 어치브한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었는지에 대한 이 자의식이 생겨서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년기 위기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뭐 나를 좀 위로할 만한 그 사랑하던 아이들은 다 자기가 자기 길로 가버리고 집은 텅 비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노년기가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고독하게 되고 친하던 배우자, 가족, 친구들이 한 사람씩 죽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상실의 시기가 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과거에 충실하게 성장했던 사람, 신뢰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혼하고 생산적인 일을 했고, 이런 과정을 밟았던 사람은 노인이 되어도 나는 그동안 잘했다 하는 안도감, 이 전체를 통합하는 기분, 그리고 이게 지혜라는 그런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른으로 대접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노인이 된 다음에 이제 절망하게 되고 자꾸 그 사회관계를 피하고 죽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이런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 또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이제 그 생애 주기가 반복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한테 잘 지혜를 전수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것도 보충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정신성 및 정신사회적 발달입니다. 이런 발달 과정하고 동성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LGBT의 정신사회적 원인, 지난번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남은 이유는 정신사회적 원인입니다. 이 정신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주로 연구한 분야, 지난 한 100년간 연구가 되어온 분야는 정신성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발달 이론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 사회 발달 뭐 이런 게 있는데 동성애에 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정신성 발달 이론만이 발달 이론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만 제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사회적,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가 정신성 발달 이론에 의하면 갈등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갈등이 없으면요, 무난하게 이성애자가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죽어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동성애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뭔가 삐끗해서 생기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삐끗이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기 때문에 뭐 어릴 때 부모 관계 어쩌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정신 분석에서 그동안에 이제 동성애자들을 얘기해 본 결과 쭉 그 케이스를 쭉 종합해 본 결과 결국은 어릴 때 무슨 그 발달 과정에 이성애로 발달해 가는 이 과정 중에 어딘가가 삐끗해서 동성애가 되더라는 사실을 이 분석가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책을 쓰고 치료도 하고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지난 한 100여 년이죠. 19세기 초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동성애는 성발달 과정 중에 갈등 때문에 온다 이거죠. 어렸을 때 어떤 갈등, 어른에서의 갈등이 아니고요. 항상 정신분석적 이론은 과거에 있다고 그래요. 이유가
일단은 이제 남녀 차이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동성애고 뭐고 없죠. 그 남녀 차이를 언제 느끼냐면 남건기 때예요.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같은 어른인데 생긴 게 달라요. 그걸 보고 애가 인간에게는 남자 여자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남자 역할이 뭐고 여자가 역할이 뭔지를 이제 보고 나는 남자니까 남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빠 하는 걸 보니까 엄마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어른이 되면 엄마 같은 여자하고 만나서 엄마 아빠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나 같은 애 낳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전망을 가지게 되죠.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것이 이제 성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삐끗하는 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이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집에 피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가 되는가, 아빠 엄마 보면 누가 센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에 피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즘 와서는 이제 그 남녀 평등 이기로 발달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 가부장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이 세계관 또는 이런 이론을 이제 동성애자들이나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를 없애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과 미움, 나는 아빠 엄마가 좋고 아빠는 싫어, 뭐 이런 것이 사랑과 미움의 관계, 맞으면 양가 감정이 발생하고 이것을 잘 통제해야만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남녀 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남건기 때 이제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과 미움의 갈등을 이 사회적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그 조절하는 것이 이제 훈육이고 교육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신앙에 의해서 이것이 잘 조절되고, 그래서 사회가 지금까지 파괴되지 않고 잘 발전했죠. 그래서 이걸 문명의 발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명의 발달은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명의 발달은 본능을 통제한 그 결과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대신에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만이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불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LGBT 이론가들은 또 성혁명가들은 프로이드가 참으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참지 말고 표현하고 성취하고 이루라, 왜 억제하느냐. 그래서 누구나 억제하지 말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런 거 갖지 말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라. 프리섹스, 이것이 이제 성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섹스가 범위가 확대해서 뭐 동성애도 어떠냐, 뭐 학문성교 어떠냐, 뭐 건친간에는 어떠냐, 동물과 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아모리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폴리아모리 현상은 뭐 서양에서는 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폴리아모리 세상에 오게 되면 이제 이 소위 성혁명가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이고 모든 성행동은 다 자유고 그렇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갈등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이 노이로제라는 정신장애입니다. 이제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가들의 판단은 초창기, 구강기나 항문기에 이 발달이 스톱된, 고착된 그런 인격자는 나중에 정신병, 조현병이나 조울정신병 이런 정신병 상태가 되고, 남건기 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스톱된, 발달이 스톱된 사람은 노이로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노이로제 중에 성장애도 노이로제가 되고, 성장애 중에는 성진함장애, 성정체성장애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제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 내지 정신성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는 노이로제의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병은 아니에요. 사이코는 아닌데 노이로제, 우울증, 불안, 히스테리, 강박장애, 요즘 말하는 PTSD 이런 것이 이제 노이로제입니다. 이 정신병은 아니고 이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다. 이 병은 우리 병 분류에 한국의 이제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코드 넘버가 F4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의사들은 상당히 그 국제적인 인물들은 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 심리적 현상을 부인하려고 그래서 이 히스테리 같은 것을 자꾸 말을 바꿉니다. 신경 전환 장애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히스테리라는 개념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실제 환자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 신경 노이로제적 감정이 노이로제적 이것이 이 상담 치료에 딱 맞아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뇌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 먹어서 낫는 것보다도 상담, 정신치료, 정신분석을 해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뭐 과거에 상처받은 게 있느냐, 요즘 뭐 상처 많이 하잖아요. 트라우마 받았다. 이것이 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왜 괴로운지, 그것 때문에 왜 잠을 못 자는지 하는 이유를 이런 노이로제적 이 개념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해가 되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은 이제 서구 정신학회는 이런 노이로제적 개념을 부인하고 싶어요. 다 뇌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동성애도 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이로제 발성을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제 그 맨 왼쪽에 트라우마를 받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느냐, 피해버리느냐 하고 갈등하게 돼요. 이 갈등이 생기죠.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화가 내야 싸우죠. 그다음에 도망할 때 느끼는 건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게 되죠. 이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은 이렇게 해요. 어르렁대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원시적이고 말하자면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교육을 받으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교육받으면 싸울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 중간 단계를 막 모색하죠. 그래서 적당히 뭐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닌 무슨 그런 원만한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부모가 가르칩니다. 학교가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이걸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 성장이에요. 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원만하게 하는 법을 알죠. 그래서 성장하는 그 원만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방어 기제. 그래서 이제 그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어떤 방어 기제를 쓰면 뭐 방어 기제를 안 쓰면 이제 분노를 이제 화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근데 방어 기제를 적당히 쓰면 이제 뭐 화병 같은 게 나오죠. 화를 반쯤 내고 반쯤 참고, 그다음에 이제 잘 통제하면 정상이고, 또 이걸 잘 서블리메이션 성화하면 생산적 그 예술 작품을 생산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훌륭한 예술을 만드신 분들을 보면요, 성격이 괴팍하고 어릴 때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이코가 안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걸 그냥 표현을 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마침 그 사람이 그 천재적인 능력이 있으면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음악 작곡을 잘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유명한 그런 이제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뭐 고호라든가 요즘 인기 있는 클림트 같은 사람 보면요, 그림은 다 아주 매력적인데 그분들의 개인 내면은 아주 복잡하고 그 사람들의 과거는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다면 동성애자들 사이에 예술가들이 많고 천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싸우느냐 도망하느냐 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체질이, 아까 말한 기질, 앞서 말한 기질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는 좀 욱하고 여자들은 좀 참고 부드럽죠. 이런 것이 그 방어하는데 그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유전자도 이제 이런 그 나이나 성별이나 이 성격 같은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싸우느냐 도망하느냐에 그 이제 영향을 좀 미치죠. 예를 들면 그 예민한 사람이라든가 하게 되면 도망가는 것이 편하죠. 신경이 예민한 사람, 이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 신경이 예민한 사람 어릴 때부터 그게 나타나요. 뭐 어릴 때부터 잘 잠을 못 자고 뭐 잘 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신경이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엄마도 이제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교정이 되지 않으면, 어른 될 때까지 교정이 되지 않으면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방어를 잘 못하고 이제 그 노이로제가 걸리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소개하고 싶지만 이거는 너무나 좀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인간의 행동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본능인데 이 본능은 쾌락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기전이다. 이제 쾌락은 결국은 이 사람은 프로이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본능하고 이제 그 공격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격성 얘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이 공격성이 어떻게 인간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공격성이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이 성본능, 성적 욕망하고 공격적 욕망이 같이 겸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마소키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성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 기질이 순화됩니다. 말하자면 너무 거친 사람은 이렇게 막 교육을 받아서 좀 착해지고 충동적인 사람은 자제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죠. 이 충동성 중에 우리가 어릴 때 보는 것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 이 아주 충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이렇게 쏘댕기죠. 이런 거를 잘 이제 훈육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또 뇌가 성숙해지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어릴 때 그런 특성을 보이는 수가 있어요. 동성애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성적인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동성애가요. 이 이성애 동성애 문제는 이성을 안다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남건기 때 이제 시작되고 이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 자식 관계가 중요하고 이제 가족 형제간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렇게 구분되죠. 그다음에 엄마에게 애착하는 경우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엄마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애를 배척하면 애가 그 사랑을 찾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매죠. 그래서 애착 이론이 굉장히 요즘 이제 인기랄까요? 이게 이제 정신의학 또 상담 이론에서는 아주 이제 말하자면 유명합니다. 애착 이론을 잘 이해하면 많은 우리가 그 이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애착 이론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가죠. 그리고 대상이 확대되죠. 엄마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기고 형제가 생기고 동네 친구가 생기고 유치원 동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가 가속 되풀이 되죠. 애는 엄마와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반복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엄마와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되겠죠. 어머니가 어머니답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고 그거는 여성의 정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젠더 이론하고 이제 위반돼요. 근데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여성 되기를 거부하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되느냐? 낙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더라도 자기 자녀는 엄마로서 키워야 되죠. 그래야겠죠? 프로이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조금 기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발생학이란 학문에 따라서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는 본래 태아 초기, 배아 때는 양성적인데 자라면서 사회의 문명적 압력, 남자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여자는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 압력을 받아서 그 아이가 동성애를 포기하고 이성애를 남겨놓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성장 과정 중에 그래서 이제 이성애가 발달한다. 근데 그게 중지되면 어디선가 중지되면 동성애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의 사랑이 발전하지 못해서 아까 예를 확대돼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자기애에 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기애가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애가 강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부모들이 하나 둘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잘해주죠. 우리 어릴 때는 형제간이 많아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면서 자라니까 이 타협할 줄을 알게 되죠. 요즘 애들은 혼자 자라죠. 부모가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동무들끼리 놀 기회가 없어서 말하자면 이게 타협하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항상 이기죠. 엄마가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된다. 이 자기가 되게 되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자폐증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사이에 유명하신 융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융도 동성애는 부정적 모자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어릴 때 모자관계예요.
그럼 그렇게부터 발전한 거다 이거죠. 현재 동성애는 그 산도라도라고 하는 또 정신분석가가 유명한데, 동성애자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였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무슨이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주로 이제 게이 얘기입니다. 그때 옛날에는요, 게이가 주로 문제가 됐지 레즈비안은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요즘 와서 레즈비안 그러지, 옛날에는 레즈비안은 사회적으로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친상간적 오이디팔 콤플렉스에 의한 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성에 대한 공포, 남자가 여자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남자끼리로 흘러간다. 여자가 무섭다 이거죠. 아브라함 브릴이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즘을 얘기했어요. 나르시시즘은 이 구강기 때 성격입니다. 엄마 아기 때 당시에 아기 마음이 구강기적이고 자기애적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이제 뭐 불교에서도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애입니다. 그다음 멜라니 클리엔 아주 독특하신 분인데, 어린아이 때 애가 양가 감정에 고통을 받는데, 양가 감정이 심해지면 편집증, 의심증이 생긴대. 이 의심증을 투상 결과 동성애가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안나 프로이드라고요.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역시 게이의 동성애는 아버지를 적절히 동일시하는데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실패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동일시하는데 실패한 원인은 거세불안, 자기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여성과 섹스하는 동안에 자기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다음에 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가는 얘기인데, 이제 그 1950년대에 가장 유명한 동성애 이론가예요. 이 사람 얘기를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그냥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겠는데, 동성애 원인은 유방 콤플렉스다 이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릴 때 아기가 엄마 젖가슴에 대한 이 매달리는 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 이것이 어른까지 연장이 되면 말하자면 동성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구강기 때 문제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문제고, 그런 것이 이제 발달하면, 이 유방 콤플렉스가 발전하면 이제 그 바자나 인텐타타, 여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잡아먹힌다 생각하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동성애자한테 물으면 뭐 그런 거 어디 있냐고 웃겠지만,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제 이런 그 이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런 이론은 아주 유명했고 관심도 많았지만, 이제 누가 반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이론을 막 뭐 욕을 하죠. 어빙 비버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어린 시절 가족 관계를 주로 분석을 했어요.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 아까 말한 삼각관계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무심한 아버지 또는 가끔 나타나서 때리는 아버지이거나, 엄마는 영어로 possessive mother, 이 독점하고자 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정신성 발달이 지장을 받게 되고, 동성애, 뭐 다른 성장애가 생기죠. 뭐 성불능이나 또는 뭐 조루증도 생기지만 동성애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분석해서 치료가 된 다음에도 오랜 동안 10년, 20년 폴로업 추적해도 여전히 치료된 상태로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성혁명 당시 그 미국 정신의학회가 그 동성애자들에게 습격당할 때 이제 망신을 당했어요. 그 연설하는 데 올라가서 그냥 마이크 뒤집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 동성애 인권 운동이 아주 이렇게 거창했어요. 이게 이제 그 요약한 그림인데, 가족 이론이 부모 자식 관계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동성애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식의 문제도 있어요. 이걸 이제 서로 레시프로칼하다고 우리가 보는데, 인터랙션이지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정신장애 있거나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 부모가 내가 잘못 키웠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레시프로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모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이로제 이론은 그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것이 방어 수준이 원시적, 애기 구강기적, 항문기적이면 사이코틱해지고 이제 그 남근기적이 되면 이제 그 노이로제적이 되는데 그 중에 동성애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도 그랬는데 정신성 발달 중에 어느 시점에서 arrest, 발달이 중단돼서 생기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반드시 병은 아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거 봐라 프로이드도 병이 아니라고 그랬다 막 하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게 논문으로 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그 동성애자 아들의 어머니가 땅에 그 말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무슨 저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진짜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그 후에 그 사람이 이제 후에 자기 제자들이 동성애를 연구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안 그랬어요. 다 내버려 두고 그랬고 특히 그래서 이제 그 원시적 방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투사, 부정, 왜곡하는 것이 그 메커니즘이다. 노이로제적 방어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차단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그 마음속의 갈등을 대응하면서 이렇게 매일을 삽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일단 마음속에 충동이 있지만 이 조절이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죠. 건강하고 적응 잘하고 존경스럽고 특스러운 방어 기제라 할 수 있는데 이타주의, 얘기,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죠. 금욕, 유머, 성화, 억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 분석 이론이요 엉뚱한 게 아니고 아주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를 보고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나온 거기서 종합한 거이기 때문에 어디서 불러온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논리를 말한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아주 일상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는가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커밍아웃, 동성애자가 스스로 호모포비아를 가집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호모포비아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런 거예요. 내면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어 기제에 대한 논문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기다리고 어떤 논문이 나올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미국이나 서구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이런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해서 무슨 발표하다 보면 동성애 혐오에 걸려요. 그래서 아마 과학 발전이 이것 때문에 방해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트라우마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대신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대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요 트라우마란 말도 또 상처가 돼요. 너 트라우마 받았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 역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Childhood Adversary Experience. 그럼 굉장히 중화되어 보이죠. 그래서 이 말로 검색하면 동성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용어는요, 이 어려서 이런 것이 있어서 동성애가 된다는 말을 결론은 안 하지만 배경으로 깝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어보면 어려서 이런 그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동성애가 되는 수가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근데 트라우마는 또 재밌는 것이요. 트라우마가 반드시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트라우마를 이겨서 성숙해져 나가요. 어른이 되어가죠. 근데 왜 하필 트라우마 받고 병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 동성애가 트라우마 때문이라 한다면은 인간의 성숙 과정이 어딘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선하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그 소화기 학대를 받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 학대를 받아서 동성애가 된 게 아니고
동성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애가 어릴 때 좀 행동이 이상하면 뭐 남자애가 남자하고 놀고 여자하고 놀거나 어떤 여자애가 뭐 하여튼 그런 성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있어 보이면 부모가 야단을 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상처가 돼서 동성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학대가 동성애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했더니 이 학대가 먼저고 동성애적 행동이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술지상에 이 논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 피츠 기본스라고 정신과사인데 아주 성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어려서 말하자면 그 따돌림 당한 그 남자애들이 주로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운동 기술이 부족해서라는 걸 이제 주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 남자들끼리 그렇잖아요. 따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쭉 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20년 요즘 와서 이런 논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LGBT를 조사해 봤더니 어려서 소화기 역경이 많더라 이거죠. 뭐 이거 제가 조사한 거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모조리 다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경험 중에 제일 그 심각한 거, 동성애를 잘 일으키는 것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중에서도 동성애 남자 어른으로부터 소년이 성폭행 당한 거, 이거 특별히 말이 없어요. 페도필리아라 그러면 이제 그 이성 주로 남자 어른이 여자 아이를 한 그걸 주로 알려지는데 남자 어른이 남자 소년을 이렇게 성폭력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설마 가능한가 싶지만 최근에 미국 드라마 보면 이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여러분 무심코 봐서 그럴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중학생들의 이제 체육 클럽의 코치 되는 남자들, 보이스카웃의 지도자 청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애들 틈에 끼어들어서 소위 그루밍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예를 이게 요즘 와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이제 그때 자기를 그루밍했던 그 어른을 살해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이제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그걸 당한 애가 이제 그 어른을 원한이 되어가지고 살해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동성애 주장은 이제 성폭력 경험이 이게 아주 괴로워요. 자기들 듣기에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피해자 아니다. 우리는 뭐 내가 좋아서 그렇고 타고나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 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차별금지법 이 얘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최소한도 우리 크리스천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제가 뭐 어디 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좀 더 참 이렇게 마음이 삼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사해 보면요, 이 성폭력 혐의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어릴 때 자기가 학대 받은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젠더 불일치, 트랜스젠더 행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가 학대를 받았다, 애들한테도 놀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어떤 그런 이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추정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하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어린이 소화기 때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 이제 소위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 옹호는 학계가 앞장섰잖아요. 미국 정신학계, 미국 심리학계, 미국 교육학계, 미국 사회사업과학계, 여기서 주로 얘기를 해요. 주로 얘기를 하니까 신문 기자들도 다 이제 그걸 옹호하죠. 뭐 교수님들이 말하니까 그걸 신문에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알죠. 근데 하도 이제 이런 반대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또 이러면 하니까
이제 미국 심리학계, 미국 정신과에는 요즘 이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딴 얘기 할 게 많으니까 뭐 주로 뇌 얘기를 하고 약 얘기를 하죠. 근데 심리학계가 이게 제일 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그 직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상담으로 맞아요. 개업한 상담소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동성애자들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확인해 준다 이거죠. 격리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포메이션 테라피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걸 대표하는 학회가 심리학회인데 이 심리학회에서는 요즘 와서는 동성애 원인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성애가 왜 되는지 우리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성애다 모른다 그래요. 이성애가 되는 이유를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왜 이성애가 되죠? 왜 우리가 커서 여자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우리 그 원인이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그거는 워낙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성애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그러나 반드시 뒤에 토를 다는데 선택은 아니다라고 토를 꼭 반드시 달아요.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선택은 아니라고. 이게 선택이란 말이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기독교 이론을 이제 처음부터 거부하고 완전 까는 거죠. 방어를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택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하도 유전자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타임즈가 이런 그 카바 스토리를 썼어요. 우리가 다 유전 탓을 하게 되면 인간이 노력할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의지, 인간의 의지인데 이게 인간의 의지가 자동으로 선한 의지가 가지고 있는 건지 또는 부모가 가르쳐서 생기는 건지 우리가 이건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사 연구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어서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 그림은 괴물의 10년이라는 건데 이 이제 자서전이거든요. 이 남자가 신경과 의사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 교수인데 이 DNA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DNA가 어떤 건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 유전인자를. 그랬더니 그 유명한 그 연쇄 살인자의 유전인자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물었어요. 내 유전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엄마 짐작하는 게 있느냐 했더니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그 아버지 선조들 중에 몇 대들 선조 중에 연쇄 살인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순이에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지금 가만 보니까 좀 욱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훌륭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아무리 연쇄 살인마의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워서 난 이렇게 잘 됐다 이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믿어야 돼요. 뭐 동생의 유전인자 얘기를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잘 양육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트랜스젠더가 된다거나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괜찮다 뭐 어떠냐 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을 들어서 이제 어떤 정치화, 법제화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편 들겠습니까? 소위 그동안에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쪽도 같이 소수자 옹호 쪽에 이제 그 성소수자를 같이 이제 넣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단체가 크고 많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여기에 속하는 그 단체들이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같이 소수자,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연대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이론의 이제 핵심은 해방 이론 그리고 프리섹스도 인권이다. 이게 유물론적 생각이죠. 인간은 뭐 섹스 욕망을 타고났으니까 그대로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인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이걸 받아서 성교할 권리, 뭐 남자하고 잘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임신할 건지 말 건지도 여자가 결정하고 임신해도 낙태할 권리는 여자한테 있다. 이게 여성의 인권이다 그러죠.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봐서는
그 여성의 인권이 아니죠. 뭐 꼭 정하려면 남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지 몰라도 여성의 인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치화하고 법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에요. 이 젠더란 말은 처음에 시작은 남녀 평등을 가지고 있겠는데 트랜스젠더란 말을 만든 다음에 트랜스젠더도 젠더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단어를 하나 만들고 이걸 확대 해석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이 확대하고 그 확대한 데서 다시 또 더 확대해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LGBT가 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에 이제 포함되고 있고 이걸 그 원리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정치적 운동을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요즘 미국에서는 또 이 말을 좀 사라지고 대신 워키즘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뜻을 보면 약자, 성소수자, 마지널라이즈,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옹호하고 그분들의 행복을 정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주 에갈리타리안, 그 이타주의적 정신이고 또 착한 정신이에요. 그 자체는 약자 보호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는 약자 보호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다 동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큰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그 구제에 돈을 많이 쓰는 그 단체가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구제금 9억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에요. 근데 그걸 세상이 이제 몰라주죠. 우리가 홍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워키즘이나 PC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동성애자 약자라는 걸 핑계 삼아서 성혁명적인 세상을 이제 그걸 유도하고, 근데 그런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거, 동성애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의사들은 아무리 환자라도 인권은 존중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자라도 인권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왜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방어하시는 그 단어가 우리 동성애자 인간으로서의 동성애자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인권이나 모든 것은 존중하고 우리도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성경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동성애를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뭐 우리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느냐?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우리 현재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상에서 일제히 뭐 동성애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요,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장 큰 프론트가 전선이 동성애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제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정신 분석, 정신성 발달 이론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일단 잘 들어보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같다고 고민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들어라, 얘기를 들어봐라. 정신분석이 본래 치료 기술이지 뭐 딴 게 아닙니다.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를 이제 이론한 거니까 이 교훈은 잘 들어보고 공감하고 동정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공감은 이해하지만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정은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의사가 환자하고 같이 울어버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의사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를 대하게 된다는 기회가 있으면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해 주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동정하고 그 동정심을 표현해서 뭐 격려하거나 잘했다, 괜찮아, 뭐 이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감이 반드시 동조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정신분석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감정의 힘에 대한 통찰. 겉으로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에도 그 마음속 깊이에는 어떤 거대한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그 원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 파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표현할 때 사회적으로 세련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근본 그 동기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악일 수가 있는 거죠. 악이면 이 행동은 악인 거예요.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마음속 깊이에 어린 시절에 어떤 뭐 우리 요즘 말하면 상처받은 거,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삐진 거,
부모에 대해서 삐진 거, 형제들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응어리처럼 남아서 이 말씀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끝으로 올라 그러는데 이걸 통제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훈습. 일단 깨닫더라도 연습을 해서 이걸 체득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뜻이 있어서 누군가를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이제 이거 해야지 한 번 그냥 뭐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 변명을 해드린다면 프로이드는 절대로 프리섹스나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옹호했던 사람은 그의 제자 중에 그 괴짜가 있어요. 빌레름 라이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신분석가라고 떠들었거든. 프로이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분석은 다 그렇게 하나 보다 했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정신분석가들은 다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고 치료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동성애 정신분석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이에요. 건강한 성이 뭔가? 이게 이제 에릭슨이 이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성경하고 일치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일과 자식 생산 및 즐거움의 주기를 조절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이성 파트너와 서로 협력해야 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자식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이 모든 것, 리크레이션의 섹스죠. 그런 것을 협력해서 그다음에 친밀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겁니다. 친밀감 가지고 노이로제적 공포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신 동성애가 생기는 그 도표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과정 중에 그 옆에는 다 우울증, 불안장애, 히스테리, 강박장애가 다 이 노이로제거든요. 이 같은 원리로 생기기 때문에 같이 있는 수가 많아요. 이게 동성애를 해서 사람들이 호모포비아를 가진 것을 내가 내면화해서 내가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본래 태생적으로 동성애가 생기는 바로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우울증도 가질 수 있고 불안장애를 가질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섹스할 때 자아상실의 공포를 가져요. 아까 말한 무수한 제가 들었죠. 어머니에 대한 공포, 여성에 대한 공포 이런 거 자아상실을 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남자로서의 자기 충실성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기 결합을 통해서 이성 섹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가즘을 느끼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것 이것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릭슨을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면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인기 있는 학자인데 이걸 존경한다면 이 사람의 이 얘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섹스, 지금 방금 에릭슨이 얘기했지만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같아요. 섹스는 굿.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고 남녀로 창조하시고 또 혼자 있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성적 결합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과적이에요. 약간 정신분석적이고 인격 발달 이론입니다. 정신성 발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초월해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병이 되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말하자면 극복하고 마스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엄마, 아버지 다 좋아하고 다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난 남자니까 아버지를 따라하고 아버지를 내가 닮아서 아버지 같이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부모를 단절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한테 돈을 받고 있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한 몸이 이루라는 게 이게 신비롭다고 하셨는데 이 생물 정신학적 또는 결혼에서도 신비 한 몸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느낌을 언제 갖습니까? 그걸 회상해 보시면 한 몸 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과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섹스는 축하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의 원리, 상호성, 또 절대로 딴방 쓰지 말라까지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슬라이드 좀 보내주십시오. 동성애는
트라우마로 과거 경험에 의한 정신성 발달, 성숙 과정이 스톱된 것이다. 그 스톱으로 인해서 방어 기제를 성숙하게 갖추기 어렵게 된다. 그런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다 보면 성격이 미숙해지고 나중에 대인 관계에서 또 성관계에서 이성애, 통상적인 이성애를 기피하고 노이로제 형태로 발전하는데 그런 노이로제 형태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지난 시간은 몸의 신비와 LGBT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끝났는데 역시 남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LGBT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은 하여튼 LGBT 유전자는 없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거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론들 이런 것들은 다 이념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오늘은 그러면 그런 유전자가 없으면 동성애가 어디서 비롯되느냐를 보니까 이제 정신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관련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성 발달이라는 용어, 이 성역에 초점을 둔 인격 발달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이 단계를 뭐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사춘기 이렇게 쭉 해서 각각의 그 기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징이 이제 그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그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경우와 정상이지 못한 경우로 발달하는 경우 이런 거를 단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런 발달 단계에서 일탈되거나 정상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 동성화에 연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쭉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LGBT는 정신사회적 원인인데 사실 동성애자들이 제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거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 어떤 정신적 요인이라든지 어릴 때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정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유전자도 있고 한 거라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성애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개변적 이론과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쇠고 그것이 성정치화해서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세계를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정도까지 가니까 그 반대되는 연구를 더욱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나 방대한 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결국 소학이 영격 그 논문들을 이렇게 주로 살펴보면 프로이드부터 융, 신도라드 여러 가지 학자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학이 역격 논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성적 학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로 가는 경우가 많다. 체육교사한테 당했다든지 교련 교사한테 당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 가운데 이제 독일의 오덴발트 학교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오덴발트
그 기숙사 학교에서 그 아주 그 귀족들만 가는 상류층 자제들 돈 많은 사람들 가는 오덴발트 학교에서 무려 한 900명 정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결국 12명이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런 오덴발트 학교 사건으로 이 동성애 이론 이런 것도 독일에서 막시즘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쁜 사상과 이론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독일에서 그 문화 막시즘의 출발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런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이 선생들이 그 동성애 그 학생들을 동성애 소아성의 피해자 그래서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사례를 기억하면 어릴 적 성적 학대 경험이 동성애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의 심리학회가 2018년도 미국 심리학회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동성애는 결국 모른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게 이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민 교수님이 강연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토널 폭동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스토널 폭동이라는 게 이게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적 소요를 일으켜서 결국 협박해서 학문적으로는 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신병으로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목록에서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협박에 굴복당해서 이게 빚어진 이런 현상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가 그런 분위기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깊이 받는 미국 사회에서 그런가 모른다라고 결론을 냈고 결국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역시 기독교적 관점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죠.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 저희들은 이거는 그 어릴 때의 어떤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요인으로 인해서 잘못돼 갖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래서 동성애가 제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행위는 성행위 이런 거는 고쳐야 되는 그런 질병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인데 이게 선택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런 입장이라는 게 조금 석연치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 정신의학적 건강한 성을 긴 문장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일과 지식 생산, 즐거움을 주기적으로 상호 협력해가면서 이성 파트너와 친밀감을 갖고 자아 상실의 공포감 없이 이 성기 결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언급은 이 마지막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그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요약이어서 상당히 납득이 갔고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거는 이 성은 즐거운 거다, 즐거운 거, 좋은 것이다. 이 남녀의 성적 결합, 부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 방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셔서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거듭 들어가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결론 부분 지난번 몸의 신비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LGBT와 오늘 또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이런 LGBT 이 결론 부분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시비 붙고 그러면은 요즘 동성애자가 누군가는 동성애자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막 이런 주장을 또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강한 주장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돼 있으면은 바로잡을 기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럼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보죠. 몇 가지. 성소수자 축제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반대가 54%, 찬성 21%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퀴어 문화 축제가 반대한다. 여기 개최에 반대한다 54, 개최 찬성한다 21%, 모르겠다는 26%로 나왔네요. 근데 지난해보다는 반대 의견이 2%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다음 갈까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언급이네요. 동성애 퀴어 축제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네요. 최근에 지난 22일 날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강원 DMZ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김 지사가 언급을 하기를, 이 차별금지법 아직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이 동성애 축제니 퀴어 축제니 이런 것들 발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세게 언급을 했다고 해서 성소수자 단체들이 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김 지사는 이런 언급하면서 또 이 트랜스젠더들 운동 경기 출전해서 뭐 싹쓸이하는 것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남자였던 선수가 성전환 수술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2로 시작하는 여성으로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그 여자 선수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게 참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규정까지 손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기독대학에서 퀴어 축제, 이제 성공회 대학교 사례입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얼마 전에 미니 퀴어 축제를 열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게시판에 이렇게 반대 댓글 뭐 600개나 이렇게 올리고 대자보도 붙이고 그랬는데 주최하는 측에서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 또 성공회 그 대학 총장까지,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까지 여론을 인식하고 이 행사 보류해라, 학생의 의견 수렴해라 이렇게 입장문까지 밝혔는데도 결국 행사 주최지 강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회대가 참 잘못된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이 퀴어 축제 반대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성공회대 이미 지난 해에도 성중립 화장실을 가장 먼저 설치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이제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 행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통합국민대 거기 맞서서 통합국민대 거룩한 방파제 열리는데 내일 20만 명이 최소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모두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근데 내일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준비 사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흰색 옷으로 이렇게 통일해 달라는 게 이제 거룩한 방파제 측 주문 사항입니다. 흰색 옷으로 통일해 주시고 굉장히 더우니까 물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모자, 방석 이런 거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1호선 시청역 2번, 3번 출구 이용해 주시면
서울시 의회 앞으로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 의회 시청역 2번, 3번 출구 대한문 입구 쪽에 물품 배부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관련 물품들 여기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협력단체 부스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스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요. 부스 운영 시간 오후 12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 전체적인 시간은 일부가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특별 기도회 순서고요. 2부는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개회식을 열고 3부에 3시부터 4시 20분까지 국민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4부는 4시 20분부터 5시 50분 퍼레이드입니다. 작년 퍼레이드는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쪽 광장에 있던 그 키어 축제 측은 소나기 쏟아지니까 뭐 다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 반대 국민대회 측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이 저도 참 즐겁게 이때 했습니다. 이 소낙비 맞아가면서 굉장히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 퍼레이드 마음이 하나 돼서 4시 20분부터 이 퍼레이드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홀리 코리아 워십 앤 프레이즈 공연 순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해드렸고요. 10만 명 모여야 됩니다. 이 순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일 아무리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도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경찰이 집계를 엉터리로 발표하고 대충 발표하고 그래서 언론이 그 경찰 발표를 근거로 해서 인원을 축소 보도하면 사실상 왜곡 보도가 되는 건데 지난해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지난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저기 화면을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이 퀴어 축제 서울광장 쪽 듬성듬성하게 모여 있는데 이걸 10,000명, 12,000명 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위에부터 이쪽까지 뭐 가득 메워갖고 10만 명은 충분히 돼 보이고 또 실제로 반대 국민대회에서 1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인용은 안 해주고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만 일부 인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경찰 발표를 근거로 해서 이 퀴어 축제 측이 12,000명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면 반대 국민대회 쪽이 15,000명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12,000명으로 보이고 이게 15,000명으로 보입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보도인데 언론이 그런 걸 좀 정확히 보도를 하는 게 맞고 이 언론 보도가 이게 인원 참석이 이게 시비가 될 경우는 이 경찰 보도도 해주고 주최 측 이를테면 이 경우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10만 명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또 퀴어 축제 측에서는 자기들이 10,000명 모였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보도하고 또 동시에 경찰이 추산한 거는 얼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보도인데 그냥 경찰 보도도 좀 엉터리고 경찰이 왜 이렇게 10,000명, 10만 명 되는 걸 왜 15,000명이라고 그랬고 이 10,000명도 안 돼 보이는 걸 왜 12,000명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낙태 판결의 역사와 돕스 판결의 의미 정소영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나오셔서 강연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차바 방송 이렇게 순조롭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민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듣는 성도들 마음이 움직이고 더욱더 이 동성애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강하게 들고 또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군대로 또 연결이 되는 걸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선진국이 이 동성애 쓰나미가 지나가서 선진국이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 상륙해서 이 나라가 크게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일 거룩한 방파제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이를 위해서 그토록 애써 준비하고 기도해 왔던 그 마음들 주님 받아주시고 내일 이 거룩한 방파제에 하나님의 군대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만 명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보다 100배 1000배 인원이 모여서 정말 저들의 어둠의 세력이 간담이 서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정말 정치적 세력 표를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진국은 다 무너졌지만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선진국이 무너진 선진국의 그 영성을 깨우치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 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하나님 동성애 쓰나미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차바 방송이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명 주장들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이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